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가 됐니?라고 하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하고 얘기를 물어보고 이 친구가 아까 저기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속도대로 문제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국어 학원을 가면요. 학원의 진도에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채로 계속 넘어가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습관이 되면 모르면서도 계속 넘어가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풀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속도에 너무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넘어가니까 그 속도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도 좋고 다른 과목도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교 1등을 이번 2학년 1학기에도 역시나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학년이 공산중이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자습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있었는데 이번에 공산중학교 선생님이 좀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외부 지문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 자가채점을 했는데 91점이 나온 거예요. 만점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랬지? 이번에 국어를 좀 소홀히 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91점이 전교 1등 점수였어요. 최고 점수가 91점이었어요. 그 친구만 91점이고 91점이 최고라면 나머지는 다 80점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부 지문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갈리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생이지만 영신중에서 내가 잘해.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영신중은 아직까지는 외부 지문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조그만 옆 동네로 넘어가면 수성구에 보면은 다른 중학교는 다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외부 지문을 꾸준하게 해서 연습을 해야지 내 실력이 진짜 이 실력이 아닌데 내 실력이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거나 어느 정도 조금 중학교 때 공부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만큼 하고도 성적이 좀 나오거든요. 중학교는. 근데 그 강도로 공부했던 걸 믿고 고등학교를 가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100% 외부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범위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369 모고 치죠. 그다음에 중간기말 치죠. 그 중간중간에 채찍도 나오고 수행평가도 다 해야 돼요. 과목별로.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중학교 때까지는 앉아서 엉덩이 기르고 공부 근육을 좀 키워야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내가 중학교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때 근육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오셨으니까 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드인 이시아적 원장 이정은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상반기 때도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오늘은 또 신규로 신청해 주신 학부모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재원생 어머님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 어머니도 얼굴 뵙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보시는 원장 어머님들 참 반가웠고요. 자, 오늘 리딩 학부모 설명회는 AI 시대라고 초점을 좀 맞춰봤어요. 그 전에 먼저 어머님들한테 책을 다 읽었는데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상담이 오시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라고 해서 오시는 어머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주로 만화책, 초등학교 때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줄글책, 그림책을 많이 읽다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만화책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줄글을 안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흥미 위주의 책만 읽어요 라는 고민도 많으셨고 또 책을 읽으라고 하면 5분, 10분 만에 근데 다 읽고 덮고 다 읽었어 그러면 어머니가 또 물어보면 아 몰라 이러고 또 막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라면 가만히 못 있죠. 우리 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막 누워 있거나 막 반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있거나 하기 싫어가지고 온몸을 비틀고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하는 거 보면 재미있었어요. 멋지다. 뭐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수학 숙제한다고 책 읽을 시간이 없죠. 많이 공감하시죠?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이제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에서 숙제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학원 2군데 갔다 오고 집에 오면 밥 먹고 나면 9시, 10시예요. 그럼 그때 숙제를 해요. 그럼 11시, 12시예요. 그때 책을 읽어라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주말에도 학원에서 다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도 학원 갔다 왔어. 나 더 이상 터치하지 마. 이런 얼굴을 딱 보내요. 그러면 또 책을 읽으라고 소리를 또 못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없니?
시기니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이때 형성해 놓지 않으면 안 읽던 아이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읽을까요? 고등학교 세트 써야 된다고 갑자기 읽을까요? 절대 못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렌디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마다 사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6년 책도 나와서 내가 한번 봤는데 이번 2026년에 그 주제 목차는 다 뭐였을까요, 언니? 다 AI가 AI로 활용되고 AI로 어떻게 이렇게 다 주제가 모든 축은 다 AI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AI가 과연 뭘까요? 어머니, 이게 다 AI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난 써본 거 있다, 한 개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니 한 개 있으세요? ChatGPT 맞죠? 나는 2개 있다. 2개. 어머니 2개. 뭐 쓰세요, 어머니? 캔바랑 챗GPT. 혹시 3개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 노션이랑 챗GPT. 진짜 많이 쓰시네요. 어머니 제가 선물 드릴게요. 노션은 쓰기 어려운데 괜찮으세요? 그 강의 같은 거 들으면 항상 노션 많이 써서 네네네, 맞아요. 같이 쓰게. 그 템플릿 스스로 만들어 쓰시고 적용해서 하고 계세요? 네, 마크다운. 오, 자동화까지. 아니 그 프로그램 마크다운 네네네.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조금 배워. 오, 완전 프로시네요, 어머니. 저희 학원에도 노션을 쓰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학생들 일지 기록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회의 기록 다 남기고요. 그 다음에 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쳐는 거 결과, 그 다음에 중등부 내신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노션에다 정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업무 공유를 다 하고 있어요. 저도 퍼블리시티, 노션, 챗GPT, 캔바,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릴리즈도 쓰고 있고요. 제미나이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없는데 요즘에는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준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챗GPT나 제미나이는 환각 현상이라고 있어요. 환각 현상이 뭐냐면 진실이 아닌데 가짜를 거짓말처럼 정말 감정같이 얘기해주거든요. 천연두스럽게. 그런데 노트북 LM은 내가 준 정보, 근데 그거는 내가 먼저 정보를 줘야 돼요.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요 안에서 이제 이게 구현을 하기 때문에 환각 현상이 훨씬 더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팟캐스트처럼 오디오 파일을 또 만들어주고 요즘에는 진짜 다양한 그런 AI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안 써보고 우리 아이가 AI로 뭘 깨작깨작 하는데 그게 옳게 쓰는지 맞게 쓰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챗GPT가 그냥 맞는 톡톡 박사인 줄 알아요. 챗GPT에 나오면 다 그거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써보지 않으면 그 경험을 제대로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먼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어머님들 쓰는 거는 챗GPT랑 제미나이가 무료니까 꼭 써보시고 또 어머님들 구글로 나는 하는 게 많다 하면 구글 연동되는 게 제미나이가 좋고요. 챗GPT는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어요. 저는 제미나이는 무료를 써보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질문 기록은 무료 버전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챗GPT는 무료라도 그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좋기도 하는데 이 한 얘가 저희 신랑이랑 저랑 싸웠어요. 근데 다퉜는데 저희 신랑이 미용실 간다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만에 와서 편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 저희 학원 컴퓨터에서 썼더라고요. 근데 챗GPT를 돌려가지고 나는 40대 중후반의 남자야. 와이프랑 이런 일 때문에 싸웠는데 사과 편지를 작성해줘라고 썼어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날 그러니까 챗GPT를 저도 많이 쓰고 저희 큰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되게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정보를 많이 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 해서 써가지고 근사하게 적어는 왔어요. 근데 알람이 뜨길래 딱 봤더니 챗GPT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챗GPT를 썼구나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은 아무렇지 않게 썼는지 모르는 줄 알고 가서 내가 그 편지를 그냥 시큰둥했더니 속상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챗GPT를 돌렸잖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기록이 다 남아야 돼. 옆에 있던 저희 큰아들이 아빠! 아빠 걸로 써야지 왜 학원에 가서 엄마
너무 이렇게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확실히 그걸 알고 우리 신랑이 다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닿는 건 챗GPT로 쓴 글이 아니라 신랑이 진짜 진솔하게 쓴 글이 훨씬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해를 다행히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는요, 문해력이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문해력이 경쟁력일까요? AI가 다 해주는데 왜 그럴까요? 자, 챗GPT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많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척하고 얘기하면 턱하고 답을 해줘요. 근데 그 답의 어휘의 수준이요,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걔가 얘기해주는 그러한 답변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정보가 아무짝에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써봤는데 별로더라, 나 교육이 별로더라, 애들이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제출하거나 과세 발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틀린 정보로 발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맨날 핸드폰만 하고 AI에 끌려가는 아이는 결과에 의존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책을 들고 사고력을 키우고 비판적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가 내가 읽고 판단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는 AI를 도구로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이거를 충분히 도구로 쓰는 아이로 우리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상반기 때는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이제 앞으로 AI 때문에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코딩 개발자들이 많이 실직을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AI 프로그램이 스스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졌기 때문에 실제로 메타에서는 보면은 그 개발자들이 실직이 진짜 100명, 200명이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하냐면요,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캔바랑 미리캔버스도 쓴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도 앉아서 작업을 한 게 겨울방학 현수막 작업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미캔이나 캔바를 하면 훨씬 더 쉽고 디자인 진짜 못하거든요. 컴퓨터를 그렇게 잘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도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글자 넣고 이미지만 좀 바꾸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대로 내가 막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무조건 업체에 맡겨서 의뢰를 하고 돈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 다 제가 하고 그냥 출력만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훨씬 더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끌려가는 아이로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잘 다루는 좀 상위 그룹의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AI 생자대는 AI는 많은 정보를 스스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잘 해서 AI를 도구로 만드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기생충 영화 보셨죠? 기생충 영화를 보시면 여기 반 지하에 사는 이 두 남매가 와이파이 이거 스트리밍 이거 하려고 지하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의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로 아이패드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폰이나 패드를 보는 순간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이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날로그가 더 비싼 세상입니다. 책을 읽혀야 되면 책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어머니. 그렇죠? 도서관을 가려면 또 발품도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체험을 시키려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돈이에요. 교통비, 식비, 체험비. 맞죠? 이제는 아날로그가 더 값집니다. 내가 아날로그로 체험하고 체득한 걸 바탕으로 사고력이 생기고 비판적 능력이 생기고 추론 능력이 생겨요. 그걸 갖춘 학생이, 그걸 갖춘 인재가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AI를 도구를 사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인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쓴다면 항상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창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창에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관해서 어떻게 질문하시겠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챗GPT가 재미나이가 정말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어떤 이론적인 거 부분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상 보면 내가 실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나는 40대 중후반이야. 근데 출산하고 나서 5, 6kg가 쪘어. 그런데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격렬한 운동을 내가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3개월 안에 5kg를 빼는 게 목표인데 운동 방법과 식단을 알려줘. 그러면 어머님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어디 가요? PT 받으러, 개인 PT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개인 PT 선생님처럼 운동 방법, 식단을 다 짜줍니다. 그냥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줘와 했을 때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정보를 주면서 이 AI와 대화를 했을 때 그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AI를 사용을 할 때는요, 어머니 집에 가서 네이버 검색창처럼 쓰지 마시고요. 대화형 도구를 쓰셔야 돼요. 알겠죠? 대화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의사 선생님 상담 받듯이 PT 가서 상담을 받듯이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또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부작용은 없어? 또 역질문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고력이 생기고 자꾸 해봐야지만 훈련이 되거든요. 알겠죠? 꼭 집에 가서 챗GPT나 제미나이 열어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일수록 수준 높은 읽기 능력이 필요하고요. AI 시대일수록 수준 높은 질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는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내신을 바꿔요. 그래서 일례로 영재고나 자사고나 특목고 가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1등급 비율이 예전에 1, 2등급을 합친 비율이잖아요. 10%나 되잖아요. 그래서 영재고 자사고를 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떴어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낭패를 보고 있다고. 1%밖에 1등급을 못 받았대요. 너무 쏠리고 그 학교에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오히려 1등급 비율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못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입시는요.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기준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아이 성향과 내 아이와 안 맞으면 어때요? 우리 아이 억지로 해서 특목 자습고를 보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집요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패배감만 느끼고 일찌감치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맞는 고등학교 선택을 잘 지금부터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독서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독서 역량이 들어가냐면 학업 역량과 생기부와 면접에서 다 드러납니다. 학업 역량은 독서 그거 했는 거 가지고 수행평가에서 다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세트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은 당연히 책 읽는 아이는 말도 잘하겠죠. 교수님들은 입학사정관들은 다 아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실제로 작년에 서울대 합격한 일반고 학생의 생기부예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보면 이 친구가요. 1984란 책과 정의란 무엇인가, 경제학 콘서트, 웹버스, 공정하자는 착각이라는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다 적혀져 있어요. 어머니 이 중에서 읽으신 책 있으실까요? 경제학 콘서트. 성인인 우리도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 도서예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생이 읽어야 된대요. 어머니 아까 제가 고등학교 가면 바쁘다고 했죠. 산모 치고 바로 중간고사 치고 수행평가 모든 과목이 다 치고 틈틈이 세특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책을 안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특을 쓰기 위해서 이런 도서를 읽고 저거를 나올까요? 안 돼요. 저거를 내가 거짓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 친구는 읽고요. 소수 집단의 우대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갈 수 있다고 독서 토론을 한 내용이에요. 그걸 선생님이 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기록을 해주고 이 친구는 넷버스라는 책을 읽고 나서 칼럼을 작성했대요. 그럼 쓴 칼럼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읽고 쓴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한두 줄로 딱딱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고 이 정도 수준의 동아리 활동에 세특히 적힐 수 있으려면 읽기 능력이, 독서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의 도서에 한 5, 6레벨, 6, 7레벨의 고등학생 수준이 읽고 세특을 썼다. 그럼 입학 사정관제는 그 책제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독서 역량은 그러면 대학에서는 왜 독서하는 아이를 뽑을까요? 바로 자기 주도력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거를 보는 거는 독서밖에 없다라고 교수님들이 다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 말고 지식을 자기 것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지를 뽑겠다. 그거는 독서를 통해서 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그럼 중학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지필평가를 쳐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도 다 칩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로 일제식 지필평가를 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수행평가는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정책이 나왔을까요? 이 시간에 너희들이 진로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라. 너무 시험만 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너희들이 진로를 못하니 이 시간에 시험을 빼줄게. 진로에 대해서 탐구를 해봐.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 탐구 우리 민재 지금 1학년 2학기인데 진로 탐구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컴퓨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네. 맞죠? 네. 별 이상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막상 진로 체험을 어디 가서 할까요, 어머니? 그런 시설이 많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간극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보러 많이 데리고 가고요. 뭐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를 그냥 놔두면 될까요? 고교학점제라고 있잖아요. 고교학점제는 저희 아들이 고1이거든요. 지금 막 이제 시행되는 학년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치고요. 그 중간고사 치고 나서 바로 학교에서 진로 캠프가 열려요. 그러면 각 과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거든요. 상담을 받고 나서 기말고사 치자마자 바로 2학년과 3학년 때 내가 들을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 가면 수강 신청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수학 관련된 데 들어야 되겠죠. 근데 무슨 과를 갈지 안 정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내가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2학년은 거의 다 선택 과목으로 수강 신청한 과목으로 2, 3학년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한 건데 제가 우리 중3 지금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파일 검사 하러 저한테 맨날 오거든요. 그래 은정아 너 고등학교 가면 너 이제 과는 어느 과 갈 거야? 생각해본 적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3이 내가 무슨 과를 갈 거며 무슨 목표가 명확하게 어머님 때는 있으셨나요? 저도 없었거든요. 뭘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교육과정이. 그래서 너가 가고 싶은 목표의 대학은 있을 거다. 그럼 그 대학교에 과를 다 뒤져봐라. 그 과를 다 뒤져보고 어떤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와서 네가 남은 3개월 동안에 어떤 과를 갈지 대략적으로 잡아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1학기 때 바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선택을 못한다. 큰일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지필평가도 치고 수행평가도 친다고 했는데 지필평가는 단답형도 있고요. 서술형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30%고요. 기말고사가 30%예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40%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100점을 줬어요. 기말고사도 95점 받았어요. 이 아이의 최종 성적은 A일까요? 수행평가를 봐야 돼요. 이 아이는 공부만 해요. 그래서 수행평가나 글쓰기가 용빵이에요.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에서 C를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의 최종 점수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100점보다도 더욱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지필평가가 와닿는 게 크다 보니 지필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수행평가는 뭐 하면 대충 하면 돼요. 이런 식의 마인드가 조금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서 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행평가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선원술형으로 바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초6 어머니 계신가요? 초6부터 조금씩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스며시 나오고 그걸 주도하는 게 지금 경기도 교육청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AI가 나왔으니 AI로 선원술형 평가를 하면 된다. 평가가 이제 예전에는 개인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자신의 뭐 생각이나 의견이나 뭐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이거 평가 기준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AI가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AI 진짜 많이 씁니다. 그걸로 문제도 되고요. 그걸로 수행평가도 애들 다 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AI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걸 평가를 할 수 있으니 그걸 도입해보자라는 게 지금 경기도 교육청 주도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이 이렇게 바뀐 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바뀌었잖아요. 사실 조선시대 때 보세요. 과거 어떻게 시켰나요? 종이 한 장입니다. 바칼로레아처럼 우리도 프랑스나 그런 식으로 주제 한 장 주고요. 앞뒤로 빼곡하게 써야 됩니다. 맞죠? 우리도 약간 그런 식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로 바뀌면서 이제 산업화 시대로 바뀌면서 빠르게 인재를 길러내야 되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싶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아이들한테 또 너무 또 힘든가 싶기도 하고 이 교육 정책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고 아이비를 한다고 했다가도 어느 도시는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되게 과도기적이고 정책이 어떻게 갈지는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문해력입니다. 글쓰기 능력입니다. 방향은 오히려 글쓰기와 독서로 더 선명해지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난이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행평가가 1이라고 한다면 체감 난이도예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3단계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이 느끼는 수행평가의 난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선물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발표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보고 발표하려 해놓고 어머님들이 발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7이요? 아, 어머니 화끈하게 쓰셔도 됩니다. 10, 아니요, 더 화끈하게. 어머니, 50, 30, 30, 아니요, 더, 50, 50, 더 쓰세요. 100, 네, 더 쓰세요. 150. 그래요? 더. 정답입니다. 30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진로지나 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 한 번씩 재교육을 받거든요. 그럴 때 입학사정관 교육을 들었어요. 그때 그 입학사정관이 이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300좀 너무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녁에 저녁 먹고 저희 큰아들이 학원 끝나고 왔길래 주원아 일로 와봐. 이걸 보여줬어요. 이게 1이고 3이고 고등학교 1학년은 300 수준이네. 진짜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진짜야. 진짜 300 수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아 그럼 이게 진짜 맞구나. 왜 300 수준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수준의 수행평가입니다. 읽기의 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타내는 독서, 감상문 작성하기, 논술력입니다.
그리고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는 논술형 글쓰기입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맞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평가를 볼게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글이나 자료를 읽으며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재구성한다. 한 줄인데 어머니 확실하게 탁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말이긴 한데 내가 잘 뭔 말인가 뭘 욕을 하나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과제 안내가 조혜원의 스네볼 드라이브, 이강백의 희곡, 파스콘 여기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에요. 이런 걸 포함한 자신이 읽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우리는 왜 문학을 읽는가? 어머니, 우리는 왜 문학을 읽죠?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머니? 이게 작품 내용 요약이 아니라 작품을 통한 논증과 생각의 흐름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유의사항 보세요. 자기 생각을 강조할 때 느낌 중심이 아닌 사고와 성찰 중심의 글쓰기를 목표로 할 것. 사고와 성찰 중심의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일까요? 이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작성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느낀점 중심의 글쓰기는 어떻게 쓰는 거다? 이 작품을 읽고 무슨 슬펐다. 만약 그런 눈이 내린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았다. 근데 이렇게 쓰지 말래요. 그러면 사고와 성찰의 글쓰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 작품을 읽으며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변화에 대한 무감각이지 인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이 녹지 않는다는 설정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사회의 정체와 개인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감탄 나오시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는 몇 프로일까요? 절레절레 흔드시죠? 맞아요. 자, 300 수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의 문학 수행평가입니다. 태평천하, 3대, 장마, 날개, 비오는 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작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맞죠? 이러한 작품들 여전히 읽히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술하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게 현대 단편 문학만 따로 목록 리스트가 있거든요. 중학생이 되면 저는 이 리스트를 다 출력을 해서 파일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마다 점수를 다 기록을 하게 하고 이 작품마다 제가 활동 분석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시점은 뭐고 성격은 뭐고 주제는 뭐고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눠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대문학을 자꾸 나의 언어로 해석해서 분석을 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6레벨 이상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리딩에서는 이렇게 수행평가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내용 요약뿐만 아니라 인상 깊은 부분, 책을 읽고 느낀 감상, 경험까지 관련 짓기. 그리고 아까 전에 왜 문학을 읽는가에서 사회 문제와 연관도 시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와 관련 짓기. 책 내용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내 생활에 적용할 점은 뭔가? 핵심 주제는 뭔가?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각 책마다 6레벨 이상, 이 친구는 지금 5레벨이죠. 5레벨부터도 중학생들은 이렇게 작품 분석을 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작품 분석을 한 친구와 그냥 가서 수행평가를 하는 친구는 결과는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국어 과목에 보통 학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주 평이한 시험을 한번 쳐봤대요. 그게 2019년도에는 점수가 평균 점수가 82.9예요. 2019년도는 무슨 해였죠? 코로나가 터진 해였습니다. 그 뒤에 2024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66.7%. 지금 초등학생들은 어느 수준일까요? 더 낮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보내는데요. 얼굴이 피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얼굴이 폈네?